미국인들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니 당연히 경제적 여유가 있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선 건강, 기후변화, 환경, 또 동물 복지 문제 등 육류 섭취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다 부유하다고 꼭 육류를 고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1인당 GDP로 따지면 미국보다도 더 높은 국가들이 분명히 있고요. 대체 왜 미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육식을 많이 먹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 먼저 역사적 부분부터 볼 텐데요. 사실 미국은 초기 역사부터 육류와 밀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식민지 개척을 주도한 당시의 유럽 국가 사람들은 육류와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여러 유럽 국가들의 땅과 그 땅에 있는 가축들은 왕이나 영주와 같은 엘리트 계층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즉 유럽은 엘리트층이 육류 소유와 소비를 독점했고, 대다수의 농민이나 평민들은 고기를 거의 먹지 못했었죠. 그리고 1600년대 이 초기 미국 식민지를 개척했던 유럽인들은 당연히 엘리트층이 아닌 농민이나 평민 혹은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신대륙으로 온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기회의 땅 미국의 신대륙에선 육류에 대한 그들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주민들로부터 빼앗은 땅들이 상당수 포함되었지만 식민지 개척자들은 넓은 땅들을 획득했고, 그 땅에 대한 통제는 본국인 유럽보다 훨씬 더 느슨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땅을 개간하여 농업이나 축산에 적절한 땅으로 바꾸고 정착까지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공만 한다면 그곳에서 나는 농작물이나 가축들의 상당 부분을 식민지 개척자들이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점차 미국 내에서도 주요 도시들이 생겨갔고, 때문에 1700년대 초반이 되었을 땐 고기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육류 농장들이 증가해갔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에서의 육류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도시 외곽의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서도 가축 농장들이 생겨났고, 그 결과 도시와 농촌 지역 사람들 모두 쉽게 육류를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차 육류 섭취량이 늘어났는데 1770, 80년대에 있었던 미국 독립전쟁 시기 여러 기록들에 따르면 당시 미국인은 1년에 68에서 90kg 정도까지 고기를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육류가 풍부한 곳으로 미국이 알려지다 보니 미국엔 계속해서 유럽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1800년대 중반 본국에서의 대기근을 피해 미국으로 대거 이주한 아일랜드인들도 미국에 와선 고기 스프를 만들기 위한 값싼 고기들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이런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유럽 땅의 가족들에게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고기를 먹는지에 대한 편지를 썼고, 이 이야기를 들은 유럽의 가족들은 놀라며 이들 중 일부도 추가적으로 미국 땅으로 들어오기도 했죠. 왕이나 엘리트층이 육류 생산과 무역을 통제하는 유럽 국가들에선 매일 고기를 먹는 게 꿈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육류가 풍부하게 될 수 있었던 부분은 미국의 지리적 조건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몇몇 주요 지역들의 특징만 보자면, 먼저 미국 중부엔 광활한 초원이 있는 대평원이 있고 반건조 온대기후를 가지고 있어 습한 지역에 비해 질병 위험도 적다 보니 소와 양사육에 유리했습니다. 또 미국 서부는 건조 기후에 로키 산맥이 있어 고도는 조금 높긴 하나 그만큼 기온이 낮기에 해충과 질병 발생률이 낮죠. 이곳에도 상당히 개방된 목초지들이 있어 이곳도 소, 양, 염소 사육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미국 남동부는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겨울도 온화하고 식물 재배 기간도 길다 보니 1년 내내 가축과 사료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여기선 닭이나 칠면조 같은 가금류, 또 돼지가 중심적으로 생산되죠.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남부 평원은 워낙 소가 유명하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미국 중서부엔 콘벨트라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곳은 비옥한 토양의 기후도 온화하여 가축을 기르는데 필수적인 옥수수와 대두 같은 사료 작물이 대규모로 재배되거든요. 이렇게 큰 부분으로만 구분하여 말씀드렸는데 세세하게 들어가면 훨씬 다양하게 산업들이 분포되어 있고, 이런 다양성은 단일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가뭄이나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한 위험도 분산시켜 육류 산업의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환경 가운데 육류 농장들은 발전해갔고 1800년대가 되어선 도시 각 동네마다 정육점들이 생겨났는데요. 교통이 점차 발달하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뉴욕의 정육점은 외곽인 뉴저지의 농장으로부터 소고기와 닭고기를 조달받았고, 뉴욕시 사람들은 동네 정육점에서 편하게 고기를 살 수 있었죠. 그리고 산업혁명을 겪으며 1900년대가 되었을 땐 점차 식품 산업 역시 산업화가 되며 육류 산업에서 또 다른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요. 우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좁은 공간에 더 많은 가축을 두어 사육을 하는 형태로 변화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 가축들의 도축도 시카고와 신시내티 같은 곳에 대형 육류 가공 공장이 생기며 이곳에서 대규모로 도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바로 소비를 위한 포장을 하였는데 육류 도축, 가공, 포장까지 이루어지는 대규모 공장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런 대규모 공장은 아니지만 뉴욕 같은 곳엔 대규모 육류
육류산업지구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1900년 기준 이곳엔 무려 250개 정도의 독축장과 포장 공장이 있었죠. 물론 이런 형태는 동물 복주와는 거리가 당연히 멀었고 지독한 냄새, 열악한 작업 환경, 지역 수로로 쏟아지는 오염된 물이나 폐기물 등 단점들도 있었지만 농장 내 집약된 공간에서 가축들을 대량 생산하고 대형 공장이나 대규모 육류산업지구에서 대규모로 도축, 가공, 포장까지 이루어지다 보니 저렴한 가격에 육류가 공급되었죠. 또 육류 가격도 적절하게 유지되었는데요. 미국 역사 초기부터 100년 이상 미국인의 주식이 되었던 육류이기에 미국인들이 기대하는 적절한 육류의 가격이 있었고 이에 육류업계에서도 적절한 비용을 유지하는 데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주식이다 보니 시장에서 가격 통제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개입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 예가 1930년대 공황 시기 뉴딜 정책을 통해 미국 정부에서 가축 산업을 지원하여 육류가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이 유지되도록 하였죠. 지금도 존재하는 농업보조금 역시 육류 생산 비용을 낮추는 간접적 지원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도 고기 가격 폭등을 당연히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았겠죠. 대표적 예로 1902년과 1910년 각각 뉴욕과 디트로이트에 있었던 코셔 육류 불매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또 1973년엔 고기 가격이 한 달 새 5.4%가 상승할 정도로 급등함에 따라 미국 전국의 지역 소비자 조직이 참여하여 8일간 전국적인 육류 불매 운동을 진행하였죠. 결과적으로 이 활동을 통해 단기간 동안의 고기 가격을 낮추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백 년간 미국인들의 주식이 된 고기는 핫도그, 햄버거, 바비큐, 프라이드 치킨과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음식들의 중심적인 재료가 되었고 그렇다 보니 점차 미국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에도 고기가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또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먹는 것처럼 명절 혹은 축하 행사가 육류와 자연스럽게 연관되었던 부분도 육류가 미국인들의 문화에 깊이 들어가도록 했죠. 또 미국 육류산업회사에선 육류가 단백질의 공급원이 되는 필수적이고 건강한 식단의 구성요소라고 적극적으로 마케팅한 부분도 미국의 일상식 습관에서 육류의 역할을 더 강화했습니다. 이런 여러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육류 섭취는 미국인들의 일상이 되어간 것이죠. 마지막으로 최근 육류 소비에 대한 동향을 볼 텐데요. 여전히 많은 양의 육류를 소비하고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소와 돼지의 섭취량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닭이나 칠면조 같은 가금류 섭취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닭고기가 소나 돼지에 비해 포화 지방이나 칼로리가 적어 영양학적으로 더 건강하기도 하고 붉은 고기가 심혈관 질환 발병이나 콜레스테롤 증가 등의 악영향을 준다는 등 붉은 고기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미국에도 점점 더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건강과 환경을 더 의식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닭고기를 찾는 움직임이 더 커지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닭고기가 더 싸기도 한 측면도 있는데 좁은 공간에 여러 닭들을 키우고 또 성장 기간도 소나 돼지보다는 짧기에 생산성이 아무래도 높거든요.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지고 이런 부분들도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되는 것이죠. 또 흥미로운 부분은 육류를 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인데요. 2005년부터 2020년 사이 식료품에서 고기를 구입하지 않는 가구의 비중은 4.1%에서 4.6%로 약 0.5%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건강이나 환경, 동물복지 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에 육류를 멀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이나마 늘었단 얘기죠. 근데 같은 연구에서 진행한 다른 통계를 보면 무게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식료품에서 육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일한 기간 동안 7.7%에서 8.8%로 1% 정도 늘었거든요. 이를 보았을 때 육류 구매를 피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조금 늘긴 하였지만 식료품에서 육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크게 늘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식탁에서 육류의 지위의 유의미한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모든 동물성 제품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다른 연령대는 0.5%에서 1%에 불과한데 1990년 이후 태어난 가구는 2.5% 정도로 그 비율이 상당하다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노년층들이 사망하고 점차적으로 1990년 이후 세대의 비율이 높아지면 육류 소비 패턴에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육류 섭취에 대한 약간의 변화들이 있긴 하지만 유의미하게 육류 섭취가 줄어드는 변화가 단기간에 나타나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 상황에 따라 고기 가격의 변동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 비싸지 않은데 맛까지 있으니 앞으로도 미국인들의 엄청난 육류 섭취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나 최근 식물성 단백질, 대체육, 배양육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이 새로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건 역시 미국이기에 앞으로 또 새로운 육식 문화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영상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시청 고맙습니다.